트럼프의 안보 참모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카드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 위험성이 있는 거죠. 1차 회담 때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전혀 의논하지 않고 내리자마자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선물 하나 갖고 왔다. 우리 정부가 전혀 조율하지 않고 전화훈련 중단을 선물로 김정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한반도 전체 질서를 놓고 대한민국을 다루는데 북한 카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 정교하면서도 의연하고 그러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기면서 종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를 빼앗긴 채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우크라이나의 운명, 한국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침 적절히 정말 잘 나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예, 워싱턴 DC를 짧게 방문해서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은 아직 안 끝나셨던 상황 같은데요. 좀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사실 좀 더 있다 와도 되는데 네. KBS 방송 출연 때문에 왔던 시차 적응이 아직은 조금 부대끼고 있습니다. 네. 방미 때 어떤 인사들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전 합참의장 최윤희 의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가족들을 좀 만나고요. 또 그 워싱턴 DC에서 우리가 그 전쟁기념사업회와 유관한 육군박물관이라든지 해병대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관계자들 좀 만나고 또 워싱턴 DC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와 외교관들 좀 만나고 또 주변 언론인들 좀 만나고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가셨다니까 좀 많이 궁금한 게 트럼프 이제 2기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신 거잖아요. 와, 트럼프 2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정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행정명령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뤄졌고 또 뭐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도 많이 커졌고 현지 물가라든지 또 워싱턴 정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보 분야 일하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는데 또 가장 쇼킹했던 것은 물론 예상은 했었어요. 트럼프가 대장세명을 전격 경질했어요. 네. 미국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군 지휘관들의 임기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렇게 보장해 줬거든요. 네. 4년 임기를 갖고 있는 합참의장 브라운이죠. 브라운을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전격 경질했고 프란체티 해군 총장이죠. 여성이죠. 네. 해군 총장도 전격 경질했고 대장이면서 공군 차장을 갖고 슬라이프도 전격 경질해서 군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미국 사회도 언론은 조금 보도는 좀 많이 안 했지만 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한국으로서도 같이 동행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님이 개인적으로 합참의장 할 때 다 잘 아는 저 친한 고위 장교예요. 뭐 예를 들면 해군 총장 프라첸티는 제가 차관할 때 최윤희 합참의장이 합참의장 할 때 우리 주한미군의 해군사령관에서 전부 인맥이 두텁거든요. 네. 이번에 그 합참의장 브라운 합참의장도 한국에 2차례 근무한 적이 한국과 인연도 좀 있는 분들이고 슬라이프도 네. 한국 근무 굉장히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크셨겠어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게 한국과의 관련해서 안타까움보다는 미국의 하나의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전통처럼 느껴졌던 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었던 군의 고급 지휘관들이 전격 경질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제가 워싱턴
있을 동안 이루어져서 술렁거렸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이 이제 해고를 실제로 막 진행하고 있고 맞아요. 해고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한 수천 명 정도 되죠. 엄청 더 네. 많을 거예요. 10%면은 뭐 그 엄청난 숫자의 그 공직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 공항에서 굉장히 좀 서비스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서비스 덜레스 공항 내리자마자 좀 다른 달라졌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될지 모르니까 좀 긴장해서 이제 부진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그때 정도군요. 미국의 워싱턴 DC는 네.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지표로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진인데 지지도 나타나잖아요. 지지도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군요.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뭐 엘리시버트 클린턴처럼 다 이제 선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혼란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현지에서 이런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께 반대하거나 또 그것을 좀 트럼프 입장에 반대하는 것을 악역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완전 정말 정리를 하고 있죠. 악역을 맡았어. 네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조야에 침투는 되고 있는데, 그러나 조야에서는 걱정하는 부분도 많죠. 조야 많지만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젤렌스키를 흔들고 있는 거죠. 멘붕 오도록. 네네. 젤렌스키가 뭐 대표 자격이 있느냐에서부터 네네. 완전히 그냥 젤렌스키 멘붕을 시켜놓고 젤렌스키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젤렌스키가 대선 기간에 너무 바이든한테 바이든 정책을 펴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복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흔들어 놓고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본인의 선거 약속도 지키고, 미국 국민들이 뭐 단기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비용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 받아내겠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또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반대로 보면은 또 유엔이라든지 또 나토의 다른 동맹국가들에게 상당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젤렌스키를 많이 흔들고 있다라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미국이 가져올 여러 가지 이권, 쟁취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이 미국의 어떤 결의안 내용과 그다음에 유엔 회원국들의 내용, 결의안 내용이 상당히 결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열린 긴급 유엔 총회에선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의안에 러시아의 침공을 분명히 하자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즉시 그리고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We need to reconfirm that the aggression should be condemned and discredited, not rewarded. Our position must include substantive elements and ensure that any future peace initiatives. 우크라이나의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50여 개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은 언급하지 않으며 기존 결의안들이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종전을 강조한 미국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what is needed now, and we urge all member states, including Ukraine and Russia, to join us in this effort. A simple, historic statement from the General Assembly that looks forward. 유엔 회원국들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결의안 내용에 가깝게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선 러시아 침공에 대한 언급 없이 종전을 촉구한 미국의 결의안이 10개 나라의 찬성과 5개 나라의 기권으로 채택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하진 않았지만 기권함으로써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결의안 내용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금차령입니다. 자,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총회 결의안에 다르게 뒤이어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회복이나 러시아 침공 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정말 총회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내용에는 그 러시아의 침략, 또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러시아군의 철수 이런 부분이 미국이 할 때는 신속히 종전을 원한다는 내용만 넣고 냈는데 회원국들이 수정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수정 결의안 내용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명기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고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수정 결의안이 통과돼서 미국이 반대해 기권에도 네. 통과됐는데 안보리에 가서는 이 침략이라는 말을 빠지고 또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빠지고 그냥 통과됐는데 이 통과한 과정에서 안보리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기권했죠. 반대, 네. 사실상 반대죠. 네.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트럼프의 어떤 조기 종전 촉구 결의안을 내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입장 철저히 배제되고 러시아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상당히 향후에 유엔 안보리에 있는 프랑스, 영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 선거 공약이 조기 종전에는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이 너무 무시되었다. 대단히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침공을 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의 목표를 거의 이룬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를 얻게 된다는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국토의 한 20%를 잃었거든요. 이렇게 패권국 위주의 종전협정이 굴러가게 된다면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될지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트럼프식 현실주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트럼프는 국제 전체 질서가 강대국 있고 약소국이 있는데 강대국 이상과 이익과 권리 이런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그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전쟁을 치렀다 이런 입장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로부터는 진짜 멘붕 가는 입장이에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약소국들이 우려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조심스럽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자신에게 좀 불리한 입장, 불편한 입장을 가진 정부에 대해서는 우방국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지금 독일과 또 영국이라든지 다른 우방국과 캐나다까지도 포함해서 본인에게 트럼프 개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편한 입장을 취한 지도자와 정부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대선 과정에서 조금 너무 바이든에게 우호적 입장을 취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트럼피즘, 트럼프식 현실주의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핵심은 종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권을 최대한 챙기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히토류잖아요. 근데 네. 그 이권을 챙긴 입장 때문에 트럼프 개인에 의한 게 아니라 미국 국민을 위한 거더라니까 국민들을 열광하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응징하면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떤 협정이 이루어질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 국왕의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는 곧 방문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두 정상은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backstop, you could say. I don't think anybody's going to play around if we're there with a lot of workers and having to do with rare earths and other things which we need for our country.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역사적 협정으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To ensure that this deal is something which is not violated, because it's very important that if there is a deal, we keep it. 영국과 프랑스 등이 3만 명 규모의 유럽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직접적인 안전장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을 찾아 광물 협정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언론에서 나온 소식을 종합을 해보면은 미국 측이 제시한 거는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공동기금에 출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런 불리한 협정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할 때는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보도를 따르면 베센트 그 상무장관이 이미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멘붕된 상태에서 워싱턴 부랴부랴 오기 전에 서명한 것 같아요.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정확하게 하면은 이카노믹 프레임워크 어레인지먼트라 해서 광물과 희토류 이런 인프라 차원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거, 공동기금 사용에 대한 주체는 미국이 된다 이런 협정 체결했다 그래요.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고 조금 전에 베센트 상무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합의됐는데 우리 서 박사님이 서지영 박사님이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대가를 우크라이나가 치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 일부의 그 공화당 상원의원도 제안했지만 다시 침략하면 자동으로 나토에 가입한다든지 또 미군이라든지 유엔군이 어떻게 평화 유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은 전혀 그 조약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조약에 들지 않는 것이 러시아가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유인 요소는 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의 정부 또 유럽 국가들이 볼 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거죠. 경제적인 협정을 체결하면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안전에 대한 협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다시 이 협정과 별개로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언급받거나 또 어떤 협정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젤렌스키 소망일 텐데 이 부분 자꾸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씩 소환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진행된 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협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카운터파트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통령 임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그 일종의 이제 그런 국내 법적인 약점을 트럼프 파고들었죠. 그 젤렌스키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선거 다시 안 거친 대통령 아니냐. 국내 정치에서 건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상상하지 못할 언급하면서 젤렌스키를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멘붕을 만든 거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젤렌스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로서는 전쟁에서 위기이고 또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로 위기로 몰아넣고 그리고 위기로 몰아넣고 트럼프가 원하는 하나의 새로운 질서, 종전 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티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워딩을 통해서
이게 상대방에게 수를 못 읽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 서 박사님이 미추광이 전략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될 것 이거는 같은데. 국제 질서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용어죠. 네, 용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안보는 유럽이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이 맡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씩 던졌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안을 먼저 던져놓고 상대방을 완전히 멘붕 상태로 만들어놓고 네.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중동에도 가자 지구에 대해서 미국이 점령하겠다. 미국이 정부 수립하겠다. 이렇게 막 난리죠. 중동까지 멘붕이 돼가고 이럴 수 있냐고 해놓고는 뭐 굳이 안 원하면 안 가도 그렇죠. 된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식으로 지금 그런 전략이 하나의 막 상대방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완전히 멘붕 상태로 만들고 협상을 해가는데 우리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이렇게 하나의 같은 방법을 접근해 올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도 주는 교훈이 많다고 보는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이 붕괴할 때 당시에는 핵 보유국 3위였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전에는 이렇게 물론 핵 개발을 직접 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핵 무기를 포기하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핵을 계속 보유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보유 의지를 강화할 수도 있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아주 일방적으로 각각 일방식으로 다루는 방식은 북한으로 봐서 우리가 핵무기가 없어서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북측에도 이제 핵무기 보유 의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 국가들도 그 어떤 핵 보유 의지가 자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핵 확산에는 아주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있어요. 물론 김정은은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기회도 어떻습니까? 협상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때 만나려는 과정도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 보면 트위터 하나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죠. 판문점. 예. 예. 그래서 그 진짜 예상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안보 참모들은 대부분 미국과 북한의 고위 회담의 어떤 경험, 이 자산들 잘 활용해야 된다. 이야기는 곧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트럼프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과의 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 굉장히 우리가 그 의제 선정이라든지 우리 입장을 관찰해서 미국에 매달려야 되는 입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 북미 고위급 회담이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카드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북미 고위급 회담은 내일이라도 열릴 수 있는 여건을 태세를 트럼프는 갖고 있다,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주한미군 뭐 감축이라든지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얼마든지 동맹국인 한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는 갖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 회담 1차 회담 때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전혀 의논하지 않고 내리자마자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선물 하나 갖고 왔다. 연합훈련 중단했다. 그래서 네. 중단하겠다니까 저 국회 그때 국방위원 시절인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정경두 장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연합훈련 중단하기로 사전에 미국과 의논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적 없대요. 우리 정부가 전혀 조율하지 않고 연합훈련 중단을 선물로 김정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세 차례 회담에서 트럼프가 깨달은 것은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약속했던 ICBM 발사라든지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 추가는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는 한반도 전체 질서를 놓고 대한민국을 다루는데 북한 카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연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지. 뭐 고위급 회담하면 지원하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북한 비핵화 좀 만들어 오라 그러고
그렇게 트럼프의 그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정교하면서도 의연하고 그러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 관련한 질문을 여쭤보면은 이런 이제 안보적 딜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패싱 우려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국 감축이라든지 연합훈련 중단을 그렇게 딜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또 반대급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그것을 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이분들이 21세기 들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중요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국력이 커진 거예요. 군사력과 모든 힘이 커져서 한국을 배제한 대한민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하고 그걸 카드로 쓰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그것이 미국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협상에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하면 사실 중국을 겨냥한 대중국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한국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빠진다 안 빠진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한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레버리지 상승 효과는 어떻다고 보실까요? 기존에 구축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어떤 그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 어떤 정책에 따라서 안보 정책에 따라서는 일본과의 호주, 일본, 한국과의 어떤 공동 입장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서 미국과의 어떤 동맹적 가치를 같이 인정받고 같이 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연하고 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좀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협상해가고 사안별로 조율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자주국방이 이제 좀 약화됐을 때 스스로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게 이제 나중에 이런 국익을 100%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교훈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동맹의 관계 강화라는 이슈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자주국방이라는 또 다른 그 한 손의 이슈를 갖고 있어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동맹 관계를 조금이라도 계속 강화해 가야 되겠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협력해 가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진영외교로 계속 심화될 경우에 진영외교의 피해물이 그 냉전의 피해물 우리 한반도 분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영외교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전략, 국가 전략을 차근차근 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정치인들이 또 우리 경제 모든 총력 외교를 하는데 하나의 방향성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그 진영 대결로 가는 구도는 좀 완화시키려는 이런 대전략에 대한 접근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